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하나의 식물이 있죠. 후추입니다. 후추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가축의 고기가 중요한 식료였지요. 차고 건조한 기후의 초원에는 벽과 식물만 있었는데 그 벽과 식물의 줄기나 잎은 식량은 될 수 없었고 사료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사료를 사용해서 고기를 잘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축을 영어로 livestock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재고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은 겨울에도 풀을 유산 발효시킨 사일리지라든가 또는 보존된 곡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기르지만, 당시에는 겨울에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기껏 보관하는 방법이 소금에 절여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맛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법의 향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는 남인도, 즉 열대지방 비슷한 데서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그것이 이제 남인도에서 이렇게 이스탄불을 거쳐서 이제 베네치아를 거치게 돼요. 베네치아가 당시 상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엄청난 이익을 중간에서 챙기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배포했기 때문에 그 후추의 가격은 금값과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네치아가 부자가 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고요. 1200년경 13세기 초에 십자군들이 본격적으로 이슬람을 쳐들어가면서 후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육로로밖에,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거쳐서 컨스탄티노플을 거쳐서 베네치아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워낙 통과세가 비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인도에 항로로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시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럽의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가 고작이었죠. 지중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작 나갔다는 것이 보자르도르곳이라는 지금의 모로코의 남부쯤 가는 건 최고로 멀리 나가는 겁니다. 당시의 인식으로는 멀리 나가면 죽는다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도르곳을 넘어서 정말 목숨 걸고 항해한 포르투갈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항해 왕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엔히크였습니다. 엔히크는 지금의 모로코 남부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후추와 비슷한 그런 멜레게티 페퍼라는 페퍼가 후추지 않습니까? 페퍼라는 이름이 붙긴 붙었으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추라는 해안인도 생겼고요. 엔히크 왕자는 후추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멜레게타 페퍼라는 그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유명한 노예 시대를 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지 못한 일을 시작한 사람이죠. 아프리카의 노예를 갖다가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도로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해안을 돌아서 어떻게 해서 인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제 했는데 케이프타운 희망봉에 도착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콜럼버스가 인도에 도착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은 당시 상당히 경쟁 관계였는데 포르투갈로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콜럼버스가 과연 그 도착한 것이 인도였다고 믿었느냐,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봐서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콜럼버스도 거기가 정말 인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라고 붙인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도에 가면은 노다지가 있다. 금이나 뭐 후추나 정말 무궁무진한 보물이 있다고 믿었는데 서인도 제도에도 가보니까 상당한 그 금과 그런 그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네. 경쟁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렇게 포르투갈은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고 스페인은 직접 항로로 이렇게 인도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험악한 그 경쟁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조정 역할을 교황이 하게 됩니다. 그 조정한 것이 1494년에 그 교황이 중재하에 토르데실리스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라인을 그림처럼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 라인의 동부는 포르투갈, 서부는 스페인.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아메리카에 다 스페인이 정복하고 있는데 브라질 그 큰 땅덩어리 브라질만은 포르투갈 식민지였느냐 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이 라인의 브라질의 일부가 동부에 걸쳤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의 재판에 의해서 포르투갈 영토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양분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 바로 영국과 네덜란드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굉장히 애를 썼지요. 부의 원천이 후추니까 어떻게 해서든 후추를 손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던 때에 마침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이죠. 그러니까 그 6년 후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마침내 케이프타운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돌아가는 그 항로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후추는 금값이 아니라 돈값으로 폭락하게 되는 거죠. 통과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던 그 포르투갈이 왜 그러면 몰락했느냐? 포르투갈이 이제 그 노예를 데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니크 왕자가 노예를 데리고 와서 노예로 농사를 지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후추 갖다가 장사하고 하니까 게을러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패해지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렇게 해서 몰락해 갑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은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알다시피 스페인과 영국의 한판 전쟁으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세계의 패권은 영국으로 돌아가고 더불어 네덜란드도 함께 동쪽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후추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다른 무역거리를 찾은 것이 후추 다음으로 차였습니다. 네. 어쨌든 열대 지방의 향신료가 많이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예. 시네몬, 우리가 시네몬 시네몬 잘 알지 않습니까? 또는 정향류 같은 많은 종류의 향신료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 열대 지방에서 이제 생성되는데 그것은 열대 지방은 해충이나 병원균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그 해충이나 병원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강력한 그런 향기를 내뿜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물의 대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향신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이제 미루겠습니다. 이제는 너를 잊어야